안녕하세요. 중심의 세계들을 이용호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이 말하는 자연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인간계와 동물계의 차이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락강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에 있다. 동물은 약호를 쓴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동물의 심리는 전적으로 상상계에 의해 지배되는데 인간의 심리는 상징계라는 부가적 차원에 의해서 뒤얽혀 있다. 동물을 자연이라고 보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는 상상계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상상계와 상징계가 뒤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로 자연과 문화 사이를 차별화하는 법적 구조의 핵심은 근친상간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와 인간계의 근본적 차이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그 법의 기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친상간을 금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범해서는 안 되는 행동,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와 경계, 이것을 넘는 것은 동물의 세계고 이것을 넘지 않는 게 인간이다. 이게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경계를 지키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와 같은 근친상간 금지는 아버지의 명령어로 가능하고 아버지는 상징계와 상상계 사이의 차이를 표시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인간 존재 속에 자연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 안에 자연의 질서가 있다. 이것을 어머니 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투라 마터. 이 인간에게는 자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이 자연에 대한 환상은 극락에 대한 환상입니다. 극락의 향락에 대한 환상이죠. 그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와 같은 극락의 향락에 대한 환상을 실현하는 사람이죠. 예. 다섯째, 동물계에서 상상은 상징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상상계는 상징계의 기반 위에 형성됩니다. 모든 인간적 상상은 능기에 기초한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기에 기초하고 있는 상상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호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호명에서 대상에 대한 상상적 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호명에서 대상에 대한 상상적 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상을 내가 상상을 펼친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상상적 그 날개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상상적 놀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 호명이라는 그 상징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하는 것도 엄마의 호명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여섯째, 상징계에 포착되기 이전에 인간이 누렸을지도 모르는 순수한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기원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법이 앞선다 이거죠. 예, 인간보다 법이 앞서는 것입니다. 욕구는 인간의 순수한 전 언어적 상태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신화적인 전 언어적 욕구는 욕으로 뚜렷해진 후에만 가정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욕구는 그것이 자연적인 욕구이든 본능적 욕구이든 사회적 욕구이든 심리적 욕구이든 욕구는 반드시 욕으로 표명될 때에만 욕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락강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수한 전 언어적 상태에서는 욕구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뭐겠어요? 본능이겠죠. 일곱째, 마지막으로 프로이드와 락강은 자연에 가장 근접한 의미작용인 성조차 문화적 질서 안에서 완벽하게 포착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적 질서 안에서 성이 포착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질서 안에서 포착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인 규범을 참조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통해 자녀 생산에 생물학적인 그런 규범을 참조해서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가변적인 동시에 욕동에 의해 지배되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착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성은 지극히 생물학적이고 생식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가변적이고 충동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어로서 자율적 자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아 심리학자들이 만든 용어고요. 자아는 원초적인 욕동과 현실의 명령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율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초자아와 이드의 조화,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의 자율성입니다.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 적응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자율적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되어야겠죠. 두 번째, 자율적 자아는 강한 자아, 잘 적응된 자아, 건강한 자아와 동의합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을 피분석자의 자아가 자율적으로 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어디서? 자아심리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의 강한 자아와 동일시가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아심리학에서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네 번째, 락강은 자아의 자율성은 단순히 통달의 자기애적 착각이라고 본다. 자율성을 즐기는 것은 상상계이지 자아가 아니다. 자율성을 즐기는 것은 상징계이지 자아가 아니다. 락강은 자아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자아의 자율성, 이것을 통달의 자기애적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통합했다, 뭔가 조화를 이루었다, 균형을 잡고 있다는 자기애적 착각이 바로 자율적 자아라는 것이죠. 자율성을 즐기는 것은 상징계이다, 자아가 아니다. 자율성을 즐기는 것은 상징계이다. 그러므로 이 언어가 자율성을 즐긴다는 것이죠.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는 주체, 착각에 의해서 지배되는 주체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는 주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율성을 즐기는 것이죠. 언어가 바로 자율성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어인 장면, 이건 무대라고도 하죠. 첫 번째, 프로이드는 패시너에게서 또 다른 장면이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심리적 장소라는 생각을 고안하게 됩니다. 심리적 장소, 심리적 장면, 심리적 무대.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다른 장면은 대타자가 되겠습니다. 주체의 다른 장면은 대타자가 되겠습니다. 장면, 무대에는 상상적 무대와 상징적 무대가 있습니다. 상상적 무대는 환상을 넘어서는 실제적 공간입니다. 리얼, 실제적 공간이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적, 현실적 공간입니다. 상상적 무대로서의 장면, 이 상상적 무대에는 단순히 환상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 무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상이라는 것은 실제적, 현실적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의 현실성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상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적 무대, 현실적 장면을 근거로 해서 펼쳐지는 것이 상상입니다. 즉 상상적 무대에서는 환상도 작동하지만 실제적, 현실적 상상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상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현실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